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다큐언뉴스 조우진 대표와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그리고 한국경제TV 신재근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 시간 전반적인 시장 동향 점검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최근 코스피 시장에서 저PBR주의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선 개인들이 많아졌죠. 그런데 테마주를 중심으로 개인의 B2는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초전도체와 원격 의료주가 단기간에 오르면서 신용 잔액이 18조 원대로 늘어난 건데요. 자, 조우진 대표님, 이렇게 꺼지지 않는 테마주 열풍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본질적으로 이제 투자보다는 투기 성향이 많다 보니까 종종 이제 앞으로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B2, 이제 빚을 빌려서 그 투자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달 만에 18조 원의 신용 융자액이 18조 원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어제 통계 기준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제 조건은 계속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게 전제 조건인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또 우리는 또 외부 경제, 외부 변수에 취약한 경제 구조이죠. 왜냐하면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해외에서 변수가 생기면 갑자기 주가가 이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B2를 매했던 것이 반대 매매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내면 갑자기 주가가 급락하는 이제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그 신용융자 B2라는 것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현재 개인들이 그 코스피에서만 10조 4천억을 매도를 했는데요. 10조 4천억을 매도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 PBR주가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이 1월부터 많이 이제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했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오랫동안 이제 저 PBR주에 대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 주가가 상승하니까 매도하겠다라고 매도에 대한 실현 이익을 다른 식으로 B2에다가 이제 연쇄적으로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을 해서 저 PBR주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데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을 펼친 이유는 일본 정부가 개별 기업에 대해서 주가 개선을 갖다가 요구를 하고 음으로 양으로 이제 장려하면서 일본 니케이 2호가 엄청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윤석열 정부가 우리도 똑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 정책의 저 PBR주를 갖다가 개선하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볼 수 있고 이건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그걸 갖다 사익칠을 하는데 여기다가 더 많은 수익을 갖다 기대하고 비투자를 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이제 향후 이제 주가 상승해서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런 또 안 좋은 흐름이 무엇이냐면은 더불어서 이제 초전도체 테마주가 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난 또 한 달 동안. 제가 작년 8월부터 이 방송에서부터 한 3번 정도 얘기를 했는데 초전도체는 초전도체에 부합하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강조하셨죠. 예.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올라갈 것 같은 기미가 좀만 보이면은 계속 초전도체 관련된 주가들이 올라가는데 이것 또한 역시 이제 폭락에 대한 조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미국에 이제 APS가 열리는데 거기 초전도체 관련된 우호적인 입장이었던 김현탑 박사가 아마 오랄로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오랄로 발표하는 거는 웬만한 대학원에서 다 합니다. 근데 사실은 별로 이제 근거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끝으로 신발이 하나 잡아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신호 델타테크 66%, 서남 79%, CCS가 후발주자로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혀 좋지 않은 이제 흐름이다 볼 수가 있는데 신호 델타테크 같은 경우 어제 장중에 18만 4,800원 올라갔다가 뭔가 흔들 것 같은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 마무리는 이제 12만 2,400원 마무리했는데 이런 것은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주가 흐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렇게 설령 수익을 거둔다 할지라도 이례적이죠.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 한 번 하고 떠나실 거면 상관이 없는데 평생 동안 주식 투자를 하실 건데 한 번 투자해서 벗었더니 뇌에서 머리에서 나 수익이 났어. 그러면 그쪽으로 뇌가 편향됩니다. 본질적인 기업에 대한 분석과 하긴 다른 기업 분석하는 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주식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이례적으로 주식 투자해서 수익을 거뒀을 때 이 주식 투자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조심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전도체주 우리 샀다 팔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거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게 우리 조우진 대표의 일관된 얘기였습니다. 뇌까지도 이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신재근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LG 이노텍 주가가 실적 부진 때문에 반등에 어려움을 겪어왔죠. 문제의 LG 이노텍.
올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애플의 AI 전략이 주가 반전의 계기가 될 건지 굉장히 지금 궁금한데요. 자, 신 기자, 시장이 예상하는 애플의 AI 전략 언제쯤 공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시장은 애플이 매년 6월 개최하는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온디바이스 AI 기능이 탑재된 아이폰을 공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전 세계 최초의 온디바이스 AI 기능이 실린 스마트폰을 출시한 데 이어서 애플도 시대 흐름을 반영한 새 스마트폰을 준비 중인 걸로 보입니다. 애플은 AJAX라는 그 자체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갖고 있는데요. 애플 GPT라 불리는 챗봇 서비스도 구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경량화해서 아이폰에 탑재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애플은 지금 경량화 AI 모델 등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경량화 AI 모델의 경우 경쟁사보다 공간을 이해하고 이미지를 분석하는 데 특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의 생성형 AI는 음성 비서 시리에 탑재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기대를 모았던 아이폰 15 판매는 주춤한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아이폰 프로와 프로 맥스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LG 에노텍의 주가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 아닙니까? 시장은 LG 이노텍 주가가 반등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 아이폰의 온디바이스 AI 가능 탑재를 거론하고 있다고요? 네, LG 이노텍 주가 반등의 열쇠를 애플의 인공지능 경쟁력에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경쟁력을 입증해낼 경우에 이제 앞으로 아이폰 판매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LG 이노텍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오는 6월을 전후로 나올 수 있는 애플의 인공지능 관련 언급을 잘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삼성전자 갤럭시 S24를 공개를 전후로 관련 부품주 주가가 크게 오른 바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사례처럼 애플도 AI 전략을 구체화하면 LG이노텍 등 애플 고객사의 투자 기회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애플이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난 2010년부터 작년 9월까지 애플은 총 32개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요. 이는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많습니다. 애플은 생성형 AI 분야에서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경쟁사를 따라가기 위해서 연간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애플 온디바이스 AI 당연히 넣을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관련 기업인 LG 이노텍 애플의 중국 판매가 부진하니까 계속 주가가 동반은 아니죠. LG 이노텍이 더 많이 좀 부진한데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항상 나오는 얘기 밸류에이션 매력이 커졌다. 이런 평가가 증권업계에서 나온다고요? 네, 증권가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 충분히 지금 갖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네, 현재 PBR은 한 배 수준으로 15년 평균 1.5배에 비해서 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예년에 비해서 싸게 지금 거래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증권업계는 주가가 지금 저점 매수 구간에 진입해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 아이폰에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될 거란 기대감에 더해서 3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1분기와 2분기는 그 어닝 쇼크에 버금갈 만한 이익을 거둘 거로 보이는데 3분기 영업이익은 2천억 원 수준을 회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반기 출시될 아이폰 16의 카메라 사양이 전작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이면서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카메라 모듈의 두께를 늘리지 않고 배율을 구현할 수 있는 폴디드 줌 기술이 아이폰 16에서는 프로 맥스와 프로 모델에도 적용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LG 이노텍 어제는 현대차증권의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온 반면 오늘은 또 대신증권이 1분기 주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것이란 긍정적 의견을 내면서 목표가 31만 원을 제시했거든요. 자, 하창환 본부장님은 LG 이노텍 보수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보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바닥을 다진다라는 얘기 자체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아이폰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이제 또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신작에 대한 흐름들이 어떻게 가시화되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2분기까지는 비수기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내려와서 매력적인 상황인 것은 틀림없지만 지금 시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산업군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자금들을 굳이 이 저가 매수 부분으로 베팅하시기에는 조금 아직 이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AI 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좀 일부 늘어난 것은 있지만,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결국엔 중국 쪽에서의 영향이 얼마나 좀 확대가 되느냐 부분이거든요.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중국발 비중을 상당히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펀드 쪽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향의 영향이 좀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ASP 부분에서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탑재될 모델들이 또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유의미하게 이 ASP가 좀 드러나긴 하겠지만, 해당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잘 유지가 되는지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온 기업들은 언제든지 사실 추세가 턴하고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할 때 우리가 추격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초반부터 좀 이런 저가 매수로 들어가실 필요는 아직은 없지 않을까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것이라지만 바닥을 다지는 데는 또 시간이 필요하다. 보수적인 관점 LG이노텍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삼성생명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저평가로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던 삼성생명, 이 저PBR주 열풍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면서 어제는 무려 8% 넘는 급등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자, 김선영 대표님,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또 계속 올려잡고 있다고요? 네, 올릴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그동안 앵커님 딱 말씀하신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제 미운 오리 새끼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이 자꾸 부각이 돼야 되는데, 삼성생명은 사실 다른 이슈가 자꾸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기업인데, 어쨌든 52주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8.09% 급등 마감하면서 이제 투자자들 관심을 정말 오랜만에 받고 있는 상황인데, 관심 포인트는 역시나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수년 동안 우리나라 환경방송 나오면서 제발 이거 좀 주주 친화 정책 좀 강화해달라고 정말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맞아요. 요즘엔 좀 많이 나와서 좀 마음이 좀 개인적으로 좀 좋고요. 뭐 공매도 중재 뭐 외인들 빠져나간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그 배당 성향만 올려도 외국인들 되게 많이 들어올 거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었는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된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그간 어쨌든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로 이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데, 특히 대형주들부터 유입이 되고 있고, 이게 낙수 효과로 중소형주로 내려가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근데 사실 PBR만 좋아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이제 삼성전자 원래 항상 PBR보다는 실적 베이스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누적 순이익이 1조 8,934억 원. 삼성생명이요. 삼성생명 나왔습니다. 이게 버릇이 됐네요. 하도 전자얘기 많이 해가지고. 이건 YOY로 19.7% 상승한 수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이제 보통 CSM이라고 있는데, 이게 신계약 확대 그리고 이제 보유 계약 효율화로 12조 2천억 원 달성한 기유가 좀 큰 영향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CSM 같은 경우는 보험 계약 마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되게 많이 나왔고요. 이게 재작년에는 10조 7천억 정도 나왔는데 이게 12조가 넘어갔으니까 이제 여기서 14%가 증가하면서 정말 쉽게 얘기하면 남는 돈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에 따라서 좀 배당 성향 같은 거 좀 늘릴 수 있겠죠. 뭐 그게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같은 기간 동안 외국인은 삼성생명을 1,101억 원어치 순매수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현재 삼성생명의 PBR을 보니까 0.67배로 현대해상이 0.71배, 그리고 하나생명이 0.38배, 다른 보험주들과 함께 일단 PBR 기준으로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고 있는데, 또한 CSM들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주주 친화 정책, 특히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이 좀 기대가 돼요. 해야죠. 많이 벌었고 많이 남겼으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삼성생명이 비용 들어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종이 몇 장만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이번에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보유 비중이랑 좀 되게 많이 비교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보통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 비중을 정말 쉽게 얘기하면은 시장에 나올 수 없는 어떤 보증금, 월세 보증금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생명도 현재 지금 연간 7천억이 넘는 어떤 그 배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분 가치는 반영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방산업계 호재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재 15조인데 25조 원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최근에 그 폴란드하고 우리가 무기 수출 계약을 맺었었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죠. 수출입은행 법정 한도가 지금 거의 꽉 차가지고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번에 국회 문턱을 이제 최종적으로 다 넘게 되면 이제 좀 방산업계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계류 중인 게 3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건에 대한 결과치가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25조 원으로 개정안이 의결이 된 상황이고 이게 이제 기재위의 전체 회의 상정이 된 다음에 법사위를 거쳐서 29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예정이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40%가 법정 한도 금액이기 때문에 15조에서 이제 25조로 높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조 단위의 이 규모가 사실 여유가 좀 생기게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차 폴란드 계약을 했을 때 7조 2천억 원을 총 이제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 6조 부분을 이미 좀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 2차 수주에 대한 좀 모멘텀이 상당히 좀 떨어진 상황인데 이게 한도가 상향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계류 중인 부분에서도 법정 한도 자금이 늘어나게 되면 지금보다도 약 2배 정도의 규모가 확대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도로 빌려줄 수 있는 돈 자체가 10조 이상으로 훨씬 더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폴란드 2차 수주에서도 좀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요거는 미뤄졌었던 폴란드에 대한 대규모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기대감 자체는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글로벌 방위 수출국들을 좀 보시게 됐을 때 이런 법정 한도 제한이 거의 없는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한도가 커지고 그 규모가 넓어질 때마다 수출적인 경쟁력이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방산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워낙 많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수주 잔액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도 충분히 지켜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각에서 왜 우리가 빚내 가지고 무기 수출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합니다. 무기 수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특징적이라는 거. 네, 알겠습니다. 2월부터 반등의 기지개를 켜고 있는 우리 방산주 추가 상승 여력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 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펑펑 눈이 쏟아지는 아침 리포트도 부지런히 쏟아지면서 하루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먼저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죠. 우선 한화생명입니다. 보험 손익이 개선될 전망이 전해진 가운데 배당 재개 가능성과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목표가를 기존 3,000원에서 3,600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등 우호적인 정부 정책과 함께 주주환원과 전기요금 현실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한국전력의 목표가를 기존 27,000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네요. 이번에는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된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오션인데요. 4분기 영업 적자로 돌아선 가운데 순이익은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외형 성장의 트리거가 필요하다는 분석과 함께 메리츠증권은 3만 원의 목표가를 26,000원으로 소폭 내려잡았습니다. 마지막 종목 펄어비스인데요. 키움증권은 펄어비스를 트리플 A급 콘솔 시장에서 게임 업종 내 탑픽으로 제시를 했고요. 하지만 글로벌 게임 시장의 변화무쌍함에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를 무시할 수 없다면서 목표가를 7만 5천 원에서 5만 원으로 5만 1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참고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한국전력의 목표가는 27,000원에서 3만 원으로 펄어비스의 목표가는 무려 5만 1,000원으로 하향이 조정이 됐습니다. 이어서 공시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로 부각되며 상승 가도를 달리던 제주반도체 지금 고점 대비 하락하면서 2만 원 선으로 지금 내려앉았는데요. 어제 자사주 33만 주를 처분한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주목해야 할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조우진 대표님? 그 자사주를 처분한다는 건 일단 이 시장에서는 좀 안 좋게 보겠죠. 왜냐하면 해당 자사주를 갖고 뭐 소각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텐데 그 자사주를 갖다 푼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근데 자세한 공시 내역을 보면 33만 주에 그래서 할인율이 한 5% 좀 안 되는데 95억 규모로 사실은 이제 해당하는데 이 자사주를 갖다가 시장의 장중에 푸는 것이 아니고 그 시장의 장외 거래를 해서 블록들을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제주반도체가 이제 그 사이 그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서 이제 해당한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원자재 같은 거 구입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패도한 자금을 자사주로 처분한다는 것입니다. 그 제주반도체에서 그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제주반도체는 팹리스 기업입니다. 무슨 말이냐? 팹이라는 게 공장을 의미하는 건데 제주반도체 스스로 뭔가 반도체를 만드는 것은
것은 아니고 반도체에 필요한 설계 자료를 갖다가 제주반도체가 필요한 곳에 넘기면 그 설계 도면을 갖고 해당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반도체가 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반도체도 그렇고 이제 오늘 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역시 팹리스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난 1년간 230번 넘게 주가가 뛸 수 있는 이유도 팹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설계만 하고 팹은 이제 다른 곳에 TSMC에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매출이 그렇게 폭증할 수 있는 근간이 됩니다. 그 제주반도체는 퀄컴과 미디어텍에 인증받은 우리나라 유일한 기업을 할 수 있는데 제주반도체가 이제 지난 6개월간 주가 상승률이 한 600% 됐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주반도체의 설계 도면이 가진 강점이 뭐냐면 온디바이스에 아주 적합하다. 그러니까 저전력 반도체 설계 도면이 필요한데 온디바이스를 한다면은 우리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 기기에서 스스로가 이제 그 AI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냐면은 그 전력선에 연결되지 않고 스스로가 이제 이 안에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할 수 있죠. 그런 기업에서 이제 AI를 갖다 구현한 것이다 보니까 여기에 반도체 성능에 반도체를 갖다 구현하는데 여기에 전력을 많이 먹으면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그 전력이 아웃돼 가지고 오프가 되면 전원이 켜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주반도체는 저전력 반도체 설계에서 우리나라의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이제 그 자사주를 매각한다는 것이 기분이 나쁘지만 블록딜로 장주에 내놓지는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만을 살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반도체 계속 갖고 가야 될까요? 아, 그렇죠. 오늘 엔비디아도 뭐 시간의 거리를 갖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생태계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전력 반도체 AI 온디바이스 생성 반도체도 가트너의 그 시장 전망을 보면 1년 새 PC랑 이제 그 스마트폰이 1년 새 시장 규모가 10배로 커져요. 네, 그러면 그렇군요. 제주 반도체에 대한 전망도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주반도체 아주 좋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이 올해 유가증권 시장에서 아주 강한 매수세를 보였죠. 개인은 팔고 외국인 기관은 계속 샀습니다. 지수 상승의 1등 공신 역할을 한 게 또 외국인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종목만 적극 담았다면 최근에는 정부 정책 수혜 기대로 저 PBR 종목 집중적으로 사고 있죠. 자, 신재근 기자, 외국인이 얼마나 샀습니까? 네, 올 초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0조 원 이상 순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았고 또 자동차, 금융주 등도 같이 샀습니다. 작년에는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컸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매수했다면 올해는 저PBR 관련주로도 골고루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계속해서 국내 주식을 사는 배경, 중국 경기 부진이 꼽힙니다. 중국 경기가 부진하면서 이 지역에 투자했던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기 시작했고 같은 신흥국으로 분류된 대만, 인도, 한국 등으로 자금 일부가 이동한 것으로 증권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 동안 중국 본토 주식을 2천억 위안, 우리 돈 37조 원 이상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신흥국 주식 ETF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걸 미뤄볼 때 중국을 벗어난 돈이 신흥국 내 다른 국가로 움직이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가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도 외국인 매수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그럼 지금 증권가에서도 외국인의 자금이 당분간 더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증권가 얘기를 종합하면 해외 연기금이나 국부펀드 자금이 유입되고 나면 일반 운용사가 굴리는 펀드 자금이 따라붙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 자금을 분석을 해보면 호주와 네덜란드, 노르웨이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 나라는 그 연기금이나 국부펀드 영향력이 강한 국가로 장기 투자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연기금이나 국부펀드의 영향력이 강한 국가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이 그동안 팔아치운 금액에 비하면 최근에 그런 매수 규모는 매우 적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60조 원어치를 팔아치웠었는데요. 최근 2년간 순매수한 금액은 20조 원으로 3분의 1 수준입니다. 시장이 외국인의 매수 여력이 더 남아있다고 기대를 거는 대목입니다. 외국인 매수에 영향을 끼칠 만한 변수 또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역시나 반도체 업황이 꼽힙니다.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살 때 특정 종목만 사기보다는 시가총액 비중대로 주식을 무더기로 사는 바스켓 매매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자금 성격을 패시브라고 표현하고요. 시장 지수를 따라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자금인 겁니다. 코스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종목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한국 주식을 파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 수혜 기대감으로 반도체 업황이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경우 이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수혜를 지금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실적 가이던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밤사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가장 크게 모았던 엔비디아의 실적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어마무시했지만 그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공개하며 어닝 서프라이즈에 따라 시간의 거래에서는 10%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고요. 현재는 7% 넘게 오르고 있는데 자, 주요 포인트 김선영 대표님이 쫙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는 길에 이거 어닝콜 듣기 평가가 온다고 힘들었는데 일단은 좀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트리플 비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출액과 EPS와 가이던스가 모두 예상치를 비트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는데 자세한 수치보다는 일단 내용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자사주 매입이나 뭐 주식 분할 요에 이 썰도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발표가 전혀 없었다는 게 좀 아쉬웠고 중국의 역시나 이제 중국의 데이터 센터 매출은 이제 미국 정부의 라이센싱 요구 때문에 좀 크게 줄었다는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게 요 부분은 뭐 쉽게 개선이 되지 못하는 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에 젠슨 CEO 같은 경우는 이제 생성형 AI와 컴퓨팅이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수요가 지금 전 세계를 비트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런 멘트를 직접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분석 다 필요 없어요. 뭐 증권사 의견 다 필요 없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과연 어떤지를 항상 보시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굉장히 강하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현재 구글과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는 최적화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번에 또 배당 발표했는데 3월 27일 날 0.04달러의 배당금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거는 3월 6일자 주주에 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지금 시간에서 계속 지금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워낙 시가총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뛰는 게 놀랍습니다. 우리 미국 증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있지만 이제 국내 증시 투자하시는 분이 훨씬 많으시죠. 엔비디아 관련 종목들이 어떤 게 있고 오늘 어떤 흐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하범 본장님. 네, 일단 뭐 당연히 상승하겠죠. 네,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이제 HBM과 연관되어 있는 뭐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 먼저 좀 시세를 분출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와 필두로 이제 좀 반도체 온 디바이스라든지 뭐 온 센서, 뭐 이렇게 CXL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로 순환매가 나올 확률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후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최근에 시그네틱스라든지 인터플러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종목군들 안에서도 연달아 좀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8시 40분 예상 호가부터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런 예상 등락줄들을 보시면서 어떤 종목으로 이제 선순환 흐름들을 가져갈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묵직하게 자금이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반도체 대형주 충분히 노려보실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금액의 규모가 조금 크지 않고 순환매를 좀 돌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렸던 이런 좀 핫했던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건 이거일 것 같아요. FOMC 의사록 공개에선 또 조기금리 인하에 대한 지연이 또 전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또 국내 증시에서는 뭐 AI 온디바이스 쪽으로만 자금이 다 쏠릴지 그 여부일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임팩트가 지금 굉장히 강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한 이후에 그 발표 전까지는 굉장히 좀 주가가 빠르게 밀리다가 10몇 프로가 올라 버렸거든요. 그래서 시간에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7에서 8% 정도가 움직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오전 장에서는 반도체 뭐 단연 기염이 토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후반으로 가면서 이제 약간의 그런 영향들이 받아질 수 있는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이 이제 지수 저점이었죠. 11월 1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16조나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외국계 자금을 좀 해석을 해보시면 영국 쪽에서의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거의 절반 이상이 그쪽에서 나오고 있고 그 규모도 9조가 넘어지는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로 보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 자금이 다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들이 오픈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수급들이 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도체 급등들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빠르게 줄어드는지 이런 흐름들은 좀 반드시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 시간외에서도 급등했는데 오늘 정규 시장에서도 탄력 이어질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사실 굉장히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좀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강대강으로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이슈가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런 산업군들의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는 사실 얼마나 이슈가 좀 커지느냐에 따라서 이벤트가 되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